자식 키운 죄밖에 없는데 이제는 짐이래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정하자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퇴직 기념으로 받았던 난 화분을 바라보았다. 잎은 말라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물을 주지 않았다. 물을 줘도 더는 피지 않을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70이라는 숫자, 남들은 인생 이모작이라 말하지만 그녀에겐 의미 없는 말이었다. 교직에서 평생을 바쳤고 남편 없이 3남매를 키워냈다. 그렇게 몇십 년을 견디며 살아왔지만 지금 그녀는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는 일조차 힘든 사람이 되어 있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퇴직 후 몇 달이 지나고부터였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을 하고 걷는 양을 줄여봤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 가야 했다. MRI 사진을 바라보던 의사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정하자 씨, 양쪽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해요. 그 순간 그녀의 귀에서는 바람 소리만 들리는 듯했다. 평생 타인의 삶을 챙기며 살았던 자신이 이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처지가 된 것이다. 수술 후 회복은 쉽지 않았다. 양쪽을 한 번에 수술했기에 목욕은 물론 화장실조차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큰아들 태준이 말했다. 엄마, 당분간 저희 집으로 오세요. 미영이도 괜찮대요. 그 말에 정하자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다. 큰아들 집에서의 첫 일주일은 비교적 평온했다. 며느리 미영도 자주 안부를 물었고 손주들도 다가와 안겼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요. 아이들 저녁은 냉장고 반찬으로 좀 챙겨주시겠어요? 어머니, 전 야근이라 늦어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가 담겨 있었고 손주들은 점점 그녀의 곁에서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화장실 가는 길에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전화 통화를 듣고 말았다. 엄마, 나 진짜 답답해서 못 살겠어. 어머니 모시고 나서 집안 분위기 다 바뀌었어. 애들도 친구 못 부르고 남편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해.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시설 괜찮은 데는 한 달에 300이면 된다더라. 정하자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섰다. 그녀의 가슴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고 눈가는 금세 젖어버렸다. 자신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단 사실이 머리로는 알 수 있었지만 가슴으로 확인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덮은 채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던 자신이 결국 그 다짐을 어기고 말았다는 사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직 이 모든 일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집을 나서야겠다는 결심을 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하자 씨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겠지요. 며칠 후 정하자 씨는 아들 태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수야, 엄마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소연이네 집에 가볼까 해. 아들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안도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 그러세요? 소연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언제 모셔다 드릴까요? 모셔다 드릴까요? 그 말에서 정하자 씨는 아들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말은 너무 부드러웠기에 더 서글펐다. 다음 날 태주는 정하자를 작은 딸 소연의 신혼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소연은 반가운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다. 엄마, 드디어 오셨네. 방 정리해뒀어요.
아직 좁긴 하지만 지내실 순 있을 거예요. 작은 방엔 얇은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고 벽에는 아직 포장이 덜 풀린 신혼 가전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미소로 고마움을 감췄다. 며칠간은 괜찮았다. 소연은 퇴근 후 그녀 옆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저녁엔 둘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 사위 병훈도 예의를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다. 엄마, 오늘은 회사 회식이 있어서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 소연은 밝게 인사를 했지만 뒷모습은 빠르게 사라졌다. 정화자는 천천히 식탁에 앉아 밥을 데웠다. 자신이 끼니를 챙기면서도 불청객이 된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녀는 다시 한번 그 말도 안 되는 우연을 겪게 되었다. 밤늦게 물을 마시려다 방문 너머로 딸 부부의 대화를 듣고 말았다. 당신 어머니 언제까지 여기 계실 거야? 결혼 전에 이럴 줄 알았으면 정말 생각 좀 했을 거야. 오빠네도 힘들다며 요양원 얘기하던데 우리도 조금만 도와드리고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은 마치 날이 선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엄마가 아닌 짐으로 여겨지는 느낌. 그녀는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일상이 되지 못하고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손님이었음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말했다. 엄마, 기분 괜찮으세요?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정화자는 딸의 눈빛 속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어젯밤 대화가 들렸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다. 소연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오빠가 어제 전화했는데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대요. 시설도 괜찮고 비용도 엄마 연금으로 충분하다고. 그 말은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다. 큰아들에 이어 딸마저도 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마지막 결정의 이유가 되었다. 지영아, 엄마 그런데 안 갈 거야. 돌봐달란 적 없어. 그냥 잠시 머물 곳이 필요했을 뿐이야. 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화자는 방으로 돌아와 천천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제 누구의 집에도 의지하지 않겠다고. 그날 저녁 사위 병훈이 퇴근하자 세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게 되었다. 준호야, 소연아. 엄마는 내일 나갈 거야.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야. 그냥 이제는 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 너희들한테 신경 쓰이기 싫고 내 공간이 그리워졌어. 소연은 당황했고 병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 집도 그 집도 자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자신을 위한 공간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정화자 씨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택시에 올랐다. 소연의 집을 나온 그날, 그녀는 태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차피 누가 그녀의 빈 방을 아쉬워할 것 같진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을 열기 전부터 먼지 냄새가 났다. 창문을 열고 나니 눅눅하고 오래된 공기가 천천히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모르게 안도했다. 이곳은 누가 뭐라 하지 않는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무릎은 여전히 붓고 있었고 움직이는 일 하나하나가 고통이었다. 혼자서는 화장실 가기도 쉽지 않았다. 게다가 집안 곳곳에는 정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짐들이 그녀를 압박했다. 이래서 다들 요양원을 선택하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정화자는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거기 가지 않겠다고 이미 마음을 굳혔으니 이제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간병인을 고용해 보기로 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간병인 알선업체에 전화를 걸자 직원이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김정아님 12시간 간병 기준으로 하루 8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약 240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해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의 연금은 월 180만 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다. 일단은 3달만 써보자. 그 안에 회복하면 혼자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60대 초반의 여성 간병인 윤정혜 씨가 도착했다. 정갈한 옷차림에 표정도 온화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 어르신, 오늘부터 도와드릴 윤정이라고 합니다. 첫 주는 괜찮았다. 윤 씨는 식사도 챙겨주고 화장실 갈 때도 조심스럽게 부축해 주었다. 간병인이 있다는 안정감 덕분에 정화자 씨는 비로소 창밖의 하늘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쯤 지나 윤정혜 씨가 말했다. 내일은 제가 일정이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다른 분으로 교체될 거예요. 그녀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다음 날 온 사람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그녀는 정화자의 무릎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화장실 부축도 서툴렀고 식사도 대충 챙겨왔다. 할머님, 죄송한데 내일부터는 또 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이 일은 아르바이트처럼 하는 거라. 정화자 씨는 말을 잃었다. 매일 낯선 이가 집에 들어오고 매번 자신의 상태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일상이 시작된 것이다. 그녀의 사생활은 사라졌고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게다가 어떤 날은 간병인이 오지 않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담당자가 급한 일이 생겨서 배정이 안 됐네요. 내일부터는 정상 배정됩니다. 그날 하루 정화자는 침대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 물 한 잔 마시려다 부엌에 가서 넘어질 뻔했다. 한 달이 지나고 통장을 확인했을 때 간병인 비용으로 240만 원이 빠져나가 있었다. 연금으론 감당되지 않아 적금 통장을 깨야 했다. 그러나 돈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간병인이 집에 있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어디에도 숨기지 못했다. 지인들이 찾아와도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고 심지어는 TV 채널을 바꾸는 일마저 망설여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또한 자립이 아니었다. 간병인에게 의지하는 이 삶은 결국 또 다른 형태의 의존일 뿐이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전화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태준의 목소리는 예상했던 것과 같았다. 어머니,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요양원이 낫다고요. 좋은 곳들 많고 엄마 연금이면 충분히. 그녀는 잠시 침묵한 뒤 조용히 말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까. 요양원 견학날 정화자 씨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연한 베이지색 외투를 걸쳤다. 거울 앞에 섰지만 얼굴은 지쳐 있었다. 자식들에게 기대려 했던 마음도 간병인을 믿으려 했던 시도도 모두 실패로 끝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다. 아들 태준이 운전대를 잡았다. 어머니, 정말 좋은 데예요. 호텔 같고 직원들도 친절하대요. 정화자 씨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창밖의 나무들은 막 새잎을 틔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었다. 행복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을 때 태주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도착했어요. 들어가 보시죠. 요양원 입구는 넓고 고급스러웠다. 대리석 바닥에 벽면은 우드톤으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었다. 로비에는 생화가 놓여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렀다. 어서 오세요, 김정아 어르신. 원장이 직접 나와 맞이했다. 저희 시설은 하루 3번 식사에 간호사 상주, 건강관리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의사도 매일 회진 오시고요. 시설은 흠잡을 데 없었다. 넓은 방, 깨끗한 욕실, 산책로, 공용 TV룸,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까지. 정화자는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서늘했다. 휴게실에 도착했을 때였다. 지팡이를 짚은 한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낯익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머니가 먼저 말했다. 혹시 김 선생님 아니세요? 그 목소리에 정화자의 눈이 커졌다. 이씨 할머니 정말 이곳에 계셨군요. 이씨 할머니는 5해 전 정화자가 상담했던 어르신이었다. 당시 자식들에게 재산을 모두 넘기고 요양원에 들어온 후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하던 분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도 결국 여기 오셨군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한번 와봤어요. 이 씨는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좋았어요. 밥도 잘 나오고 방도 깨끗하고. 근데요, 자식들이 안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사람이 이제는 명절에도 연락이 없어요. 정화자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이 씨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여긴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TV도 프로그램 시간에만 볼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긴 깨끗한 감옥이에요. 그 말은 정화자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그녀는 그간 상담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의 말을 떠올렸다. 자식 믿고 집 주고 돈 내주고 결국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내던 분들. 그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김 선생님, 나 같은 꼴 되지 마요. 정화자 씨, 자식한테 경제권 넘기지 마세요. 그 목소리들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지금 그녀를 향해 다시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갑자기 숨이 막혔다. 이곳이 아닌 것을, 이 삶이 아닌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태준이 다가왔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괜찮으시죠? 엄마 연금으로 충분하고 부족하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정화자는 눈을 감았다. 자식에게서 의지하고 싶은 말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다. 민수야, 고맙지만 엄마는 요양원 안 갈래. 시설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 수 없어. 태준의 얼굴엔 당황이 떠올랐다. 왜요? 뭐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정화자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평생을 누구에게 기대며 살지 않았어. 지금도 그럴 거야. 더 늦기 전에 내 삶은 내가 책임질 거야. 태주는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건 정말 위험해요. 정화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위험해도 좋아.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요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정화자 씨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대로 간병인과 요양원을 오가며 살 수는 없다는 확신만은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찬물을 끓이다 말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혹시 주민센터에 뭐라도 있지 않을까? 30년 동안 복지제도를 안내했던 자신이었지만 막상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는 떠오르지 않았다. 정화자 씨는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타고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다. 비탈길은 험했지만 지금 이대로는 답이 없다는 생각에 몸을 굴렸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반가운 얼굴이 먼저 인사했다. 어머, 김정아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퇴직하신 후로 처음 뵙네요.
그녀를 반긴 사람은 정윤희 주무관이었다. 예전 복지협력 사업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다리는 왜 그러세요?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했어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네요. 혹시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같은 게 있을까요? 정 주무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게시판 쪽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여기 보시면 LH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이 붙어 있어요. 복지주택? 처음 듣는 단어였다. 정하자 씨는 포스터를 자세히 읽었다. 월 임대료 18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수준, 독립된 주거 공간 제공, 생활지원사주 23회 방문, 응급 호출 시스템 설치, 무장애 설계 및 노인 편의시설 완비.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게 있었단 말이야? 정 주무관이 안내 책자를 건넸다. 김 선생님은 사회기여자이시니까 가산점도 받으실 수 있어요. 경쟁률도 그렇게 높진 않아서 가능성 높습니다. 한 줄 한 줄을 읽을수록 마음이 격하게 움직였다. 그동안 요양원이나 간병인처럼 누군가의 손을 빌리는 삶만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건 달랐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기회였다. 그 자리에서 그녀는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다.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다. 입주를 위해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했다. 그리고 그 전세금이 바로 자식들이 가장 노리고 있는 부분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 LH 고령자 복지주택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 오늘 신청했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복지주택이요? 어머니, 그건 좀 위험하지 않아요? 요양원이 훨씬 안전하잖아요. 요양원은 안전할지 몰라도 자유는 없었어. 복지주택은 내 공간이야. 내 마음대로 밥도 먹고 TV도 보고 친구도 만들 수 있어.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결국 나올 질문이었다. 정하자는 담담히 대답했다. 일부는 보증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엄마 노후자금으로 쓸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게 사실 민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해서 그 돈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정하자의 눈이 흐려졌다. 결국 이 아이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이유도 그 돈 때문이었구나. 민수야, 너 대학 갈 때, 결혼할 때 엄마가 한 번이라도 돈 달라고 한 적 있니? 이제 와서 내 전세금까지 가져가려는 건 너무하잖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어. 통화 그만하자. 내일 소연이랑 같이 와서 이야기해. 다음 날 두 자식이 함께 찾아왔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그 주택 정말 괜찮은 곳 맞아요?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다 엄마 같은 어르신들이야. 불편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안전바도 있고, 응급벨도 있어. 민수가 다시 끼어들었다.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민지 등록금이 급해서. 정하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엄마 돈은 엄마가 써. 그리고 이제 너희한테 기대지 않을 거야.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할 거야. 정하자 씨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민수와 지영, 두 자식이 무거운 얼굴로 마주 앉아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말하지 않아도 짙고 눅눅했다. 엄마,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은 혼자 살다 갑자기 쓰러지는 어르신들 뉴스도 많잖아요. 복지주택이라고 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는 아무도 못 도와줘요. 정하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거기엔 생활지원사가 있어. 응급벨도 있고 정기적으로 찾아와 안부도 확인해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공간이라는 거야. 민수가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다. 그럼 전세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등록금 납부일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사업 확장 준비 중이라 자금이 좀 필요해요. 정화자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토록 돌려 말하던 속내가 결국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왔다. 그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앞으로도 살아야 해. 의료비도 들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친구들과 나눌 작은 여유도 있어야 해. 그 돈 너희한테 줄 생각 없다. 엄마, 그게 아니라요. 그냥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관리해 드리겠다는. 됐어. 엄마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해. 너희 결혼할 때, 학비 낼 때 엄마가 뭘 바란 적 있었니? 지영이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 우린 엄마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저 뭐? 정화자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그저 내 엄마가 더는 짐처럼 보이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거니? 엄마가 불편하면 깔끔하게 요양원에 모시고 남은 돈은 니들 쓰겠다는 거지. 민수는 숨을 몰아쉬더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정화자는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그것은 부모로서의 미련이었고 가족이라는 말의 환상이었다. 엄마는 이제 혼자 살아. 도움은 필요 없어. 이사 준비도 혼자 해. 전세금도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고 통장 비밀번호도 바꿨어. 민수와 지영은 당황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봤다. 엄마, 그래도 이사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집 정리는 무거운 짐도 많고. 정화자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됐어. 정 주무관이 도와주시기로 했어. 이젠 더 이상 너희 손 빌리지 않을 거야. 지영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엄마, 그래도 가끔은 보러 와도 되죠? 그제야 정화자는 미소를 지었다. 와도 되지.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단 하나. 전세금 얘기만은 꺼내지 마라. 두 자식은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거실은 고요해졌고 정화자 씨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흘렀다. 서럽거나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난 듯한 안도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제는 정말 내 삶을 살 때야. 이삿짐 트럭이 복지주택 단지 앞에 멈춰섰다. 정화자 씨는 작은 손가방을 꼭 쥔 채 천천히 내려섰다. 옅은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어서 오세요, 김정화 어르신. 주민센터의 정윤희 주무관이 반갑게 맞이했다. 오늘부터 진짜 출발이네요. 정화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는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도착하자 복도에는 조용한 발자국 소리만 맴돌았다. 502호. 이제 그녀가 살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햇살이 작은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다. 방은 넓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가전과 가구가 들어가 있었고 모든 공간은 무장의 설계로 설계되어 있었다. 욕실에는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었고 싱크대는 휠체어 높이에 맞게 낮아져 있었다. 이게 내 집이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곳. 내 시간, 내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공간. 이삿짐을 정리하던 정화자 씨는 주방 수납장 한켠에 조심스럽게 수첩 하나를 놓았다. 그 수첩은 수십 년간 노인 상담을 하며 그녀가 적어두었던 원칙들이 빼곡히 적혀 있는 작은 책자였다. 절대 자식에게 경제권을 넘기지 말 것. 내 공간은 내가 지킬 것.
노후는 스스로 준비할 것. 그 수첩이 이제는 그녀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는 약속이 되었다. 이삿짐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복지주택의 단지 내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정화자 씨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낯선 이웃이 먼저 다가왔다. 어르신, 오늘 이사 오셨어요? 저는 503호 박분이에요. 여기 살다 보면 금방 정들어요. 아침마다 같이 운동 나가요. 정화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네, 저는 김정화예요. 잘 부탁드릴게요. 그녀는 처음으로 나이든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 며칠 후 매일 아침 정원에서 모이는 걷기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지팡이를 짚은 사람, 휠체어를 타고 천천히 밀어주는 사람, 손잡고 천천히 걷는 두 친구.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모두 자립을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영숙 씨, 무릎 괜찮으세요? 오늘은 무리하지 말아요. 분희 씨가 건넨 말에 정화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오늘은 몸이 더 가벼운 것 같아요. 또 다른 날엔 단지 내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예전엔 화면 터치조차 버거웠던 그녀가 이제는 영상통화와 인터넷 쇼핑까지 해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무릎이 눈에 띄게 나아졌다는 점이었다. 매일 꾸준한 운동과 건강관리 덕분에 휠체어는 창고에 넣고 이제는 지팡이만으로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문득 현관벨이 울렸다. 지영이었다. 엄마, 생각보다 훨씬 좋은 곳이네요. 정말 걱정했는데 여기서 잘 지내고 계셨네요. 정화자는 딸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래, 여기 참 좋아. 엄마랑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서로 위로도 되고 덜 외로워. 무엇보다 내 공간이잖니. 지영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사과했다. 엄마 전세금 때문에 그랬던 거 정말 미안해요. 정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나간 일은 그만 잊자. 엄마도 한때는 약해졌었어. 그 덕에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거니까. 그날 저녁 지영은 작은 떡을 놓고 갔다. 정화자는 그것을 식탁 위에 올려두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 잘 살고 있네요. 정말 잘 버티고 있어요. 복지주택에 입주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다. 정화자 씨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천천히 커튼을 걷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에는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고 바람결에는 들꽃 향기가 스쳤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는 작게나마 1주년 기념 파티를 열기로 했다. 같은 복지주택에 사는 친구들, 그리고 며칠 전 연락해온 자식들도 초대했다. 이곳에서 처음 친구가 되어준 분희 씨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도와주었다. 김어르신, 이렇게 따뜻하게 챙겨주시니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요. 이제 여기가 진짜 집 같죠? 정화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지금이 가장 편하네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이지만 하나도 외롭지 않아요. 점심 무렵 초대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복지주택 식당 한편에 마련된 작은 파티 공간엔 꽃 장식과 과일, 떡, 음료가 준비돼 있었다. 먼저 도착한 건 지영이었다. 오빠와는 연락했어요. 조금 늦는데요. 엄마, 오늘 참 좋아 보이세요. 그래. 엄마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아이들 맞이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잠시 뒤 민수도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다. 현관에 놓고 가도 될까요?
그래. 잘 키워볼게. 정화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다. 그 눈빛엔 어떤 원망도 미련도 없었다. 식사가 끝난 뒤 이웃들이 먼저 자리를 떠나고 거실에는 정화자 씨와 자식들만 남았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다.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걱정 마. 잔소리는 아니야. 두 자식은 나란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화자 씨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엄마는 이제서야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삶. 너희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알게 될 거야. 그때가 오기 전에 꼭 스스로를 준비해야 해.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지영은 눈가를 훔치며 말했다. 엄마가 이렇게 당당해지는 모습 우리도 본받고 싶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다가 말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돈만 생각했던 것도 너무 성급하게 요양원 얘기 꺼낸 것도 다. 정화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 엄마도 그때는 너무 흔들렸으니까. 근데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 정말 괜찮아졌어.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화분을 바라보았다. 작은 초록 잎들이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지금의 그녀 같았다. 그날 밤 아이들이 돌아간 뒤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섰다. 바람이 불었고 달빛이 잔잔히 방 안을 비추었다. 나는 지금 나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짐도 아니다. 그저 나라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다정하게 살아낸다. 정화자 씨는 조용히 속삭였다. 남은 인생 나는 당당하게 살겠습니다.